자, 그래서 프로이센 주도로 이제 간세 동맹이 이루어지고, 이제 간세 동맹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 지역들이 이제 동일한 하나의 시장으로 뭉쳐진다는 것이죠. FTA를 체결한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일 시장이 되면서 어떤 경제적 성장의 기반이 단들어지고, 이 인프라도 발달을 하긴 해요. 영방 국가로 쪼개져 있을 때는 그거 영방 국가들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건설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의 단일 시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단일의 제국으로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철도 건설에 이제 필요성이 증대되죠. 그래서 프로이센이 적극적으로 철도 회사를 만들고 국영철도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철도가 이제 놓여짐으로 인해서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해지고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뭐 철강 산업의 발달이라든지 기계공업의 발달이라든지, 오늘날에도 그 독일제 자동차, 뭐 독일제 기술에 대한 좀 어떤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기술의 독일력, 아니지, 기술력의 독일,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미지의 근간이 이 시기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제철 산업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발전이 이루어지고, 기계 산업에 있어서도 뭐 이 크루프가 유명한 그 무기 그 대포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크루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설립한 회사가 그 향후에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사용되는 전차 대포를 만드는 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독일이 또 잘하는 게, 독일에서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화학, 물리 이쪽 분야에. 그래서 화학공업에 있어서도 엄청난 발전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화학공업 발전이 결국에는 뭐 하약이라든지 뭐 그 어떤 그 원유 대체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군사적 목적으로도 전용이 되는 문제점도 등장을 하지만, 어쨌든 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독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높은 교육 수준과 그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한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큰 독일 산업화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도 어떻게 보면 나라의 통일 자체도 늦었기 때문에 굉장히 후발주자였죠. 그래서 뭐 영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르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산업화와 공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재를 공급을 하고, 직접 금융기관을 설립하기도 하고, 직접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산업자본에 대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아무래도 후발주자라면 그런 식으로 국가 주도의 어떤 노력이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로 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늦춰졌지만 영국에 비해서 이런 어떤 정부 주도의 노력을 통해서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에서 1900년대로 넘어오는 시점,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나라도 통일되고, 그리고 어떤 산업화, 공업화의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 서로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실력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보죠. 미국의 어떤 시민혁명과 관련돼서 이제 독립전쟁, 그 보스턴 차 사건에서 비롯된 영국의 어떤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영국의 식민지 시절의 미국은 말 그대로 영국이 필요한 물자, 특히 뭐 1차 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쌀이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커피라든지 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해 가지고 공급하는 곳이었어요. 뭐 미국이 식민지 시기에 미국 식민지가 그러니까 아메리카 식민지였죠.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 시대에는 산업을 고도화한다든지 기술을 많이 발전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영국의 어떤 경제 정책상 뭐 하지도 않고 지원하지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요한 산업 이런 것들은 영국 본토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메리카 식민지는 말 그대로 값싼 노동력과 넓은 땅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뭐 곡물 뭐 그리고 면화 이런 것들 생산해서 본국으로 가져오는 정도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뭐 여러 가지 강물이라든지 자원들을 본국으로 빼가면 된다. 이런 마인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뭐 1차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구조로 되어 있었고 2차 상품이라고 하는 주요한 공산품들은 오히려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아메리카 식민지로 수입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어떤 참정권의 문제라든지 식민지 대표의 발언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영국 본국 정부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어떤 과도한 조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 정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폭발했고 결국에는 이제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전쟁 이후에 이제 기존의 이제 식민지가 아닌 미국으로서 신생국가 미국으로서 이제 공업 발전에 이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땅은 넓고 자원은 많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값싼 흑인 노동력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장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했어요. 오히려 영국이 그토록 아메리카 식민지를 누르고 하려고 했던 것은 아메리카 식민지가 발전을 하고 산업화가 되고 공업화가 되면 본국의 경제력, 그러니까 영국 본국의 경제력을 훨씬 더 앞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메리카 식민지가 결국에는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성장 과정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었습니다. 그 아메리카 식민지 시절부터 남부 지역에는 엄청난 플랜트 농업을 했고 그 플랜트 농업은 결국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 노예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의존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에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을 하고 인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인권 선언문을 제가 뭐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인권 선언이 1789년에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로부터 70년, 80년이 지난 1800년대 중반까지도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그리고 그 노예가 뭐 단순히 그냥 뭐 어떤 농노처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 어떤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는 그냥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하는 수준의 인권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가 미국이란 나라 스스로가 폭군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들 말로는 이제 폭군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쟁취해낸 것인데, 모순되게는 그 미국이라는 신생국가 안에는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부리고 있다는 정말 큰 아이러니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 문제가 결국에는 미국 독립 이후 100년도 채 안 되어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 문제가 터진 것이 결국에는 남북전쟁이죠. 1860년 에이브럼 링컨이 사실상 미국을 건국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지만, 오늘날의 미국의 정신, 미국의 이념, 미국의 어떤 사상, 그런 것들을 세운 대통령은 에이브럼 링컨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에이브럼 링컨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남부가 이제 아메리카 연방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에서 탈퇴를 해서 그 컨페더레이션인가 뭐 그 남부 연합국 뭐 이런 형식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 정부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반란군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전쟁은 무려 4년 동안 진행이 되고 엄청난 규모의 전사자와 부상자와 물적 피해를 만듭니다. 그 전쟁은 뭐 결국에는 북부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인구수에서도 2.5배 정도 많았고, 북부 지역은 주로 공업 지역이었고, 남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랜트 농업을 하는 농업지대였기 때문에 공업 생산량 자체가 비교가 안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모든 교과서나 이런 데서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북부가 남부보다 사람도 많았고 공업 생산량도 앞섰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북부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북부가 남부에 대해서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차이는 해군력에 있어요. 해군력. 그러니까 공업 생산량이 앞선다는 것은 조선 배를 만드는 어떤 능력에 있어서도 북부가 앞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부는 원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라였고 남부는 자기들이 뛰쳐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해군력 있어서도 북부군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 그 어떤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뭘 하냐면 북부가 그러니까 이제 북부를 그냥 유니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부가 남부군의 어떤 항구, 해상을 봉쇄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남부 지역은 면화나 이런 것들을 플랜트 농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부가 전쟁을 위한 어떤 물자를 수급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하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북부군이 남부에 쉽게 말해서 여기 뭐 사우스 캐롤라이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죠,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이 지역을 항구로 봉쇄해 버리는 거, 무역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 안 그래도 공업 생산량이 떨어지는데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량 제한만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원이 딸리는 자원이 고갈된 상태로 치른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부는 무역을 못하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 뭐 병력의 숫자, 뭐 뛰어난 지휘관과 뭐 어떤
국민들의 항전의식, 상무정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 물자를 수급할 수 있는 공급망이 차단된다면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북부가 승리한 원인이고, 사실 뭐 이게 되게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것도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서방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을 못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어떤 공군력이나 해군력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 전쟁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 이 전쟁이 큰 미국의 역사 짧지만 이 화끈한 이 역사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뭐 이 왼쪽 그림은 뭐그 게티스버그 전투, 남북 전쟁의 큰 물줄기를 바꾼 전투에 기록하고, 요거는 이제 남군과 북군이 이제 이 로버트 리 장군이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 서명을 하는 그러한 모습에 기록합니다. 에이브람 링컨이고요.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북부주,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남부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노란색은 이 당시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냥 항무지였고요. 항무지였다기보다는 뭐 주로서 스테이스로서 인정받지 않고 그냥 이제 준주 상태였어요. 테리토리 뭐 그 정도 상황이었고, 여기 이제 빨간색이 이제 경계주여서, 이런 그러니까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주들이 노예제를 가지느냐, 노예제를 가지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미주리 협정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갈등이 심화된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우리가 미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남북 전쟁이 결국에는 미국이 독립전쟁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순을 해결을 하고 엄청난 물자를 낭비하고, 낭비했다고 해야 될까요? 물자를 소모하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미국이란 국가의 정체성, 미국이란 국가의 이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전 남북전쟁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장통이라는 측면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남북전쟁이 끝난 시점도 아직 미국이란 국가가 만들어진 지 100년도 채 안 된 시점이었다는 거죠. 만들어진 지 8, 90년 된 나라가 내전을 치렀고, 그 내전을 통해서 어떤 국가적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다. 그리고 이제 그 통일된 힘을 남북전쟁 이후에 이 향후에 이제 뒤에 나올 얘기에 겹쳐서 영토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오늘날의 초강대국 미국으로 만들어진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점이죠. 자, 남북전쟁과 더불어서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서부 개척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지역이 말 그대로 인디언들이 살고 있고, 뭐 어떤 문명적으로 뭐 발전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냥 뭐 버려진 땅 비슷하게 이렇게 있다가, 결정적으로,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땅을 미국의 스스로 자기들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홉스테드법이라는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어서 그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주는. 그러니까 사람 안 사는 지역이니까 너가 가서 거기 개척해서 살면 거기 땅 너 땅으로 해줄게
뭐 이런 차원의 제도였던 거죠.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부로 이주를 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금강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거기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금을 채로. 뭐, 그 이제 골드러시라고 하죠. 그때 이 1849년에 캘리포니아로 엄청나게 몰려간 사람들을 포티나이너스라고 하는데 49년도에 갔던 사람들 뭐 이 뜻인데, 이 이름은 오늘날 샌프란시스코를 연고로 하는 미식축구 팀의 팀명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이런 사람들의 이주에 힘입어서 미국의 새로운 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웃긴 거죠. 여기 지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남북 전쟁이 종결될 때쯤에 어떤 미국의 그 지도인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막 금캐로 막 가가지고 이제 주로 승인이 됐는데, 여기는 아직 주가 아니에요. 스테이스가 아니에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부 개척을 통해서 서부의 넓고 넓은 땅에서 이제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목축업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서부 개척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동에서 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참 재미있는 거는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여기 이 지역, 그러니까 뭐 일리노이나 아이오와 뭐 그 미시건 이런 지역, 그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그 이제 그 아주 격전지가 되는 이 지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할양받은 땅이고요. 그리고 이 미시시피 강의 서쪽 지역, 미시시피 강의 서쪽 지역은 원래는 루이지애나, 지금은 여기가 이제 루이지애나 주로 루이지애나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원래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거는 이 땅을 다 루이지애나라고 합니다. 이 루이지애나의 뜻이 루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루이 14세, 루이 16세 할 때 프랑스 왕들의 이름이 루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프랑스로부터 매입을 하고, 뭐 여기 병합, 뭐 한량 돼 있는데, 사실상 멕시코랑 전쟁해가지고 멕시코로부터 뺏은 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차 동에서 서로 미국의 영토를 확장을 해가고, 영토의 확장이 군사적으로 뭐 캠페인을 하든 돈을 주고 샀든 어쨌든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결국에는 금을 캐러 가든 아니면 홈스테드 법 때문이든 사람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주를 시작을 하면서 이게 결국엔 미국의 땅이 된 거고, 이 넓고 넓은 땅, 농사 짓기도 좋고 자원도 풍부하고 뒤에 석유도 나오고 한 이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신생국가 미국은 엄청난 공업 생산량, 엄청난 농업 생산량, 엄청난 자원 생산량,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그 어떤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아니 여기 가서 개척만 하기만 하면 자기 땅을 준다는데, 여기 원래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처음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구미가 땡기는 것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유럽에서부터 그리고 아시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게 되고, 그 엄청난 이민을 받으면서 미국 내의 노동력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로 미국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계기들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죠. 이 모습은 이제 이 마차를 타고 서부로 이제 이주를 하는 모습이고, 이 그 서부 개척 시대의 서부 지역의 마을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서부국이라 하죠. 웨스턴북이. 그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사회에도 변혁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이제 도쿠가와 막부, 에도 막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 지난 그 일본에 대해서 다룰 때 뭐 대시마
도쿠가와라고 섬에 대해서 유일한 네덜란드하고의 세계하고의 교통을 할 수 있고 무역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제외하고는 세국 정책을 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외국하고의 무역을 그렇게 활성화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있어서 시장이 성장을 하고 그 시장을 통해서 화폐 경제가 돌아가고 어떤 상공업이 발달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1854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자신의 함대를 이끌고 와서 도쿠가와 막부에게, 그러니까 미국이 왜 왔냐, 일본이랑 무역할 수 있는 창구는 대시마밖에 없는데 대시마는 네덜란드 상인들의 독점 항구죠. 그러니까 미국도 무역을 하겠다. 자기들에게 항구를 열어라 라고 무력 시위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페리 제독의 1854년에 어떤 그 미일 통상 조약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불평등 조약 같은 것들이 맺어지는데, 향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 막부는 그것에 굴복을 하고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점차 이제 간세 협정을 통해서 시장을 점차 넓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도쿠가와 막부의 어떤 영향력이나 위상은 점차 추락을 하는데, 그 추락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노력을 경주하다 보니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그 도쿠가와 막부 체제 하에서 억눌렸던 불만 세력들, 그리고 하급 무사층 이런, 그리고 도쿠가와 막부의 어떤 지배 시기 동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차별받았던 지역, 대표적으로 이제 조슈아 사스마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의 야마구치 현하고 뭐 이쪽 그 규슈 남단의 가고시마 현, 그 지역이죠. 그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그 막부를 몰아내고자 하는 도막파가 등장을 해서 일본 사회에 큰 변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변혁은 결국 쇼군이라고 하는 어떤 세속의 군주가 일본 왕을 대신해서 무사들의 수장인 사무라이들의 수장, 쇼군이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에서 천황이, 일본 왕이 직접 일본을 다스리는 정치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했고, 근데 말이 그게 이제 뭐 대정봉안이니 뭐 이러면서 쇼군이 일본 왕한테 통치권을 다시 되돌려줬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본의 어떤 그 정치 세력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사로 치면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바뀌듯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후손인 그 도쿠가와 막부에서 사스마 그 지역적으로는 사스마 조슈 출신의 그 도막파들로 정치 지도 세력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조슈와 사스마 출신들이 군부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다 보니 이 군국주의로 빠지는 모습이 20세기 초반에 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치르고 일본이 패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뭐 어떤 정치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그 정치 체제가 변화한 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정치 체제 변화가 일으킨 새로운 정부,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한 메이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의 문물을 수용을 하고, 외국의 문물을 수용하는 걸 떠나서 더 나아가서 외국의 어떤 산업이나 외국의 기술이나 외국의 문화를 수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의 근대화와
공업화를 이룩하게 된 점이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통한 어떤 사회적 제도적 변화, 신분제 변화, 신분제 철폐. 그 기존에는 메이지 유신 전에는 일본도 산업공상의 신분제가 철저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폐번치현이라는 그러니까 기존의 봉건적 제도 영주들이 있는 그런 영주들이 각 지방을 다스리는 봉건적 통치 제도에서 중앙 집권적인 관료 국가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국가의 주도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대학 교육을 통한 서양 문물, 서양 학문의 적극적인 도입 그리고 서구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산업 기술이라든지 군사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의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70년대 뭐 식산 흥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서구를 배워서 기술을 양성하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기업을 세우고 철도 만들고 강산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발주자였지만 공업화와 근대화의 후발주자였지만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로 넘어오면 이 서구의 열강들의 버금갈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그런 변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페리호의 그 개항 요구를 기록한 그림이 미국 국기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뭐 보신 전쟁이라고 하는 그 막부파와 막부를 쫓아내고자 하는 도막파의 그 전쟁 이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되고 근대적인 헌법을 배포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구의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여서 일본이 근대화와 공업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여기 지금 뭐 제가 뭐 1854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854년이면 조선의 경우에는 철종 임금 시기거든요. 철종 임금 시기인데 1854년에서 불과 30년, 40년 뒤에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해서 강제적 개항을 했던 것처럼 그 일이 있은 지 30년, 40년 뒤에 일본이 조선에게 강제적으로 개항을 요구하는 강화도 협약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뭐 한일 병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죠? 뭐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공업화와 근대화에 뒤처져 있는 어떤 사회적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뒤처짐으로 인해서 어떤 그 역사의 갈림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결과가 얼마나 향후에 많이 달라지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일본과 조선의 운명을 다르게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점이죠. 여기까지로 마치고 이어서 조금 나머지 부분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